여러분,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나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나와서 러시아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매우 취약한 나라예요. 이거는 러시아란 나라를 여러분 지도를 좀 보면은 금방 느낌이 와요. 이거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 러시아는 여기가 여러분 이게 대평원이에요. 그냥 여기가 러시아, 여기 모스크바 이렇게 있죠. 모스크바부터 있잖아요. 이쪽까지가 그냥 다 평원입니다. 평원. 뭐 산이고 뭐 강도 없죠. 여러분 지금 강도 큰 게 없고 그냥 여기서부터 쭉 전차 타고 직진을 하면요, 여기 모스크바하고 이게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산맥도 없고 강도 없고, 그래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니 러시아가 그렇게 센 나라가 침략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러시아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두 번의 악몽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략이죠.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략, 이게 두 번을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를 대단히 호전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침략을 한 것보다 침략을 당한 게, 그러니까 큰 전쟁은 다 방어전이었어요. 러시아가 침략한 건 여러분 뭐 핀란드나 이렇게 해서 좀 조그만 나라랑 싸우는 그런 건데, 러시아는 큰 전쟁은 여러분 다 방어전이에요. 러시아가 유럽의 센 나라를 야 맞짱 뜨자 해가지고 뭐 스웨덴하고 옛날에 포토르 대제 뭐 이런 건 있지만,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없어요. 다 방어전이에요. 대규모 사륙전은 다 방어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남성이 한 5분의 1 이상은 죽는 그런 전쟁을 겪죠. 그래서 러시아는요, 생존을 위해 완충지대를 둬야 된다는 의식이 정말 강합니다. 그 완충지대가 이제 보통 발트 3국, 동구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곳인데, 소련은 러시아를 한 겹으로 둘러싼 형태였어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결국 소련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이게 확대된 거죠. 소비에트가 확장되면서 이제 소련, 이게 말이 연합이고 동맹이지 러시아가 국경에 완충지대를 확보한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는 이렇게 강변합니다. 2차 대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국가가 승전국 중 어디냐? 어디긴 어디예요. 러시아지요. 가장 인명피해를 많이 받고 가장 많은 파괴를 당했죠. 미국은 본토 공격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대부분의 승전국들이 소련이 오지고 지리게 싸운 거 인정을 했죠. 그래, 니네가 진짜 사람도 많이 죽고 러시아 진짜 잘했다, 훌륭하다. 레닌그라드 공방전 뭐 이런 거, 요번에 우리나라도 그 대선 가운데서 레닌그라드 공방전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의 수많은 국가를 편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동구권도 위성 국가로 삼을 수가 있었죠. 2차 대전 승전국으로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안전이 보장된 국경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 과정도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비사가 있는데, 고르바초프하고 엘친 사이의 권력 투쟁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극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러시아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우호 가격제라는 건데요. 이 우호 가격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석유 국제 유가가 30달러다 그러면 우호국에는 3분의 1 가격 10달러에 파는 거예요. 북한도 소련에게 우호 가격제로 석유를 샀습니다. 국제 유가의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요. 근데 이게 여러분 70년대 유가 그 석유 파동 나고 이럴 때는 좋은데, 80년대 저유가 시대, 우리가 삼조호황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저유가 시대가 벌어지니까 소련이 죽겠는 거라. 80년대요. 그런데 이게 소련이 동맹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우호 가격제가 석유 가격제 뚝뚝 떨어졌는데 쟤네들한테 더 싸게 팔어. 그럼 원가 이하잖아. 공산국가 일환이 된다는 것은 이 우호 가격제가 되게 큰 거였는데,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좋겠어요? 이 우호 가격제가 왜 북한한테 싸게 팔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저 새끼들을 뭐 기생충이냐? 우리한테 붙어서 뭐 콤네드 이러면서 그렇겠지.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정말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고르바초프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이라도 이렇게 그 소비에트 연방에 잔류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친은 싫은 거야. 소련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고르바초프, 소련이 무너져야 자기가 권력 투쟁에서 짱을 먹는데, 소비에트가 유지되고 소비에트 서기장이 고르바초프가 있고 러시아 대통령 자기, 이거는 권력이 나누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트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옐친이 가려고요. 소련을 무너뜨리고 고르바초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서 러시아 국민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 홀로 독립시키죠. 석유를 싸게 주는 거, 그런 거 싫다. 그러는 국민들의 이기심을, 아니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우크라이나고 카자흐스탄이고 뭐 벨라루스고 뭐고 간에, 백러시아고 뭐고 간에 우리는 싫어, 싸게 팔기, 이런 국민들의 이기심, 그리고 옐친의 정치적 야망이 결합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키예프 공국, 그 루스란 게 여러분 러시아가 이 루스들이 사는 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강이 조그맣게 막 있는데, 러시아 평원 이쪽에 그걸 루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루스들이 사는 땅에서 러시아가 되는, 이렇게 되는데, 키예프 공국이 루스들의 발상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서 언어도 러시아어 많이 쓰고,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서기장 누구였더라 이름이? 후르시초프였나? 서기장도 하고 출세한 사람도 많아서 이렇게 둘이 분리되어 독립하는 건 좀 의외였어요, 당시에도. 근데 또 그게 여러분 서로 지역 감정 요상한 것도 있고, 그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서방 문화가 오지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서방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많아서 러시아하고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소비에트가 없어지고. 문제는 참 불행하게도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석유 산업을 그렇게 우호가격제로 안 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느냐? 아니었어요. 이 석유 산업이 민영화되고 뭐 아니면 민영화된다고 해도 공영기업, 국영기업이라고 해도 이게 결국은 몇몇 인간들 손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옐친이 러시아 깡패들,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러분 그때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옐친이 이렇게 전쟁할 때, 이게 이게 아니라 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술주정뱅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옐친이 그때 다시 사람들이 공산당이 재집권할 수도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그때 미국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미국 전문가들과 마피아들이 막 양매기고 해서 막 옐친이 춤추게 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전 오지게 해서 거의 러시아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승리하는 선거를 뒤집어 버리고 옐친이 재선을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옐친을 양매기고 선거운동하게 했었던, 그러고 나서 옐친이 팍 폭삭 늘고 거의 퍼져버렸거든요. 그거를 러시아 깡패들이 장악을 하고 이거 석유 산업을 가지고 놀게 되죠. 아무튼 옐친을 가지고 오면 러시아 머파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국제 시세대로 석유값을 받아서 모든 인민이 제대로 불 누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시절 러시아 국민들이 석유값 제대로 받아서 우리 부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열망은 대단히 허무하게도 러시아 석유 재벌들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러시아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붕괴되는 꼴을 보게 되죠. 배급 경제도 붕괴하고. 이런 개판 5분 전인 나라의 질서의 수호자로 등장한 게 푸틴이다. 푸틴은 러시아 마피아한테 완전히 적을 돌리고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휘둘리는, 그러니까 옐친 정도까지 휘둘리고 나라가 질서가 무너지는 정도로 세금도 못 걷고 이런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들이 차지한 석유 산업을 다시 찾아오는 정도는 안 해도 거기다 또 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나라가 깡패 새끼들한테 마탱이 간 상태에서 회복시킨 사람이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믿고 있죠. 저는 뭐 그렇게 회복된 건가 싶은데, 아무튼 문제는 푸틴이 나라를 회복하는 사이에 다시 돌아보니 과거 자신들의 영향권 하에 있던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의 국경이 동진을 하더니 자신들의 국경에 붙어버린 사건이 발생하니까,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초예민한 적국가 러시아 평원에서 마주보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러시아는 이거 죽기보다 싫은 거죠. 이건 러시아 시점이고, 중부 유럽 국가들은 푸틴이 러시아를 추스르고 고르바초프 옐친 시대의 실수를 복원하려 한다 보는 거죠. 러시아가 군사력을 다시 추스르는 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나토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고, 결국은 러시아가 국력을 회복하고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한 거죠. 니네 우크라이나 뭐 나토에 가입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침략의 완충지대가 필요한 러시아와 침략의 완충지대로 전락하고 싶지 않은 러시아 주변국들.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에 돌입하니까 양면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깊이 개입하겠는가?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생각도 하는 상황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도 주변국들에게 엄청, 그러니까 주변국, 그러니까 동맹국들이죠. 주변국 잘못 썼네요. 동맹국, 유럽 동맹국들에게 야, 러시아는 유럽 니들이 좀 알아서 해결해. 니네는 잘 사는 나라들이 군비 상태가 이게 뭐냐? 군인도 없고 상비군도 없냐? 니네는 군인도 좀 뽑고 무기도 좀 만들고 니네 뭐냐? 러시아한테 니네가 러시아하고 돈을 얼마를 더 버는데 그냥 러시아가 쓸면 쓸리는 상황으로 언제까지 우리한테 이걸 의존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방비도 좀 써라. 이 얌체들아. 미국이 정말 저는 이거 미국이 이렇게 짜증내는 거 이해합니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지금 수준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적으로 호응 나라가 영국하고 일본 정도예요.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섬나라들, 이 섬나라들이 미국 입장에서 관문이죠. 유럽의 관문, 영국, 아시아의 관문, 아시아 태평양의 관문, 일본. 이 나라들이 미국은 이 나라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니까 미국은 영국, 일본과의 동맹을 격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구조 재편 나오고 인공지능 이런 거 나오죠. 이 기계 급물살을 타면 여러분 이 에너지 전환이 되면 석유는 여러분 똥값이 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하면 석유가 물질로서 소비되는 건 10%고 에너지로 소비되는 게 90%인데 에너지로 소비되는 석유의 수요가 확 준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석유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러시아는 이걸 좀 늦춰야 할 필요가 있고 자국의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란 위기감도 있고 결국 패권국의 재편이라는 건 자원과 산업의 재주종 이런 거고 여러분 여기서 밀리면 삶의 수준이 떨어져요. 스탠다드 오브 리빙 이런 건요 어떤 국가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것, 사는 집, 타는 차, 노동시간, 휴가 등등이 결국 패권 전쟁의 여파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생활 수준 높이고 싶고 러시아도 생활 수준 높이고 싶은데 이걸 무력으로 좀 해결하는 이게 미국의 패권화에서는 한계가 보이니까 이걸 좀 무력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대격돌을 하는 거고 지정학적으로 그 격돌의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떠오르고 있다. 사실 자원과 상품으로 보면 자원은 아프리카 쪽 코발트나 이런 거, 상품은 반도체니까 대만, 한국 이런 데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되게 그런데 아직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은 문제는 아직 2차 전지 재료들 코발트, 리튬, 니켈 등등등 자원 패권 전쟁을 촉발할 수준까지는 수급이 불안정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에너지 전환으로 하다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그럼 다시 화석 연료 쓰고 석탄 쓰고 석유 쓰고 말지. 에너지 전환하겠다고 2차 전지 재료 확보하겠다고 해군 출동하고 잠수함이 수송선 터트리고 이런 일은 아직 상상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지정학적 산업구조 개편기의 패권 충돌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1순위로 떠오른 거고 2순위가 대만, 불행하게도 3순위는 여러분 한반도입니다. 3순위는 한반도로 봐요. 1순위 우크라이나, 2순위 대만, 3순위 한반도. 제발 우리에서는 별일 없어라. 이 정도가 패권 전쟁이 불러온 지정학적인 위험 지역이고 이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이 정도면 설명이 됐을까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유재일식 해석이죠. 딴 데서도 많이 봤겠지만 딴 데서 봤던 거하고 몇 가지 짬뽕이긴 할 텐데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